네, 라이브 설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課長級の準備会合を経て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確認することとしたいというふうに 네, 주말 사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퍼펙트 게임, 일본 외교의 승리라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에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인지 실제적인지 이 대일 경고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옹졸하고 편협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첫째는 일본도 국내 정치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외교 상대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왔지만 자신감의 상실. 그러니까 이런 옹졸하고 편협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본 내각 관방장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를 간단히 한 줄만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1965년 한일협정의 원칙과 정신 아래서 일본 정부는 깊이 있게 대한수출 규제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퍼펙트 게임이니 무슨 이런 모욕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는 아주 견식이 부족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신감 부족, 예의 부족, 국내 정치, 부족, 그다음에 국내 정치 요인. 자기 지지자들을 내다보는 메시지를 내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도.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이나 윤도한 수석의 발언은 오히려 점잖은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명백히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뒤통수를 친 일본에 대한 대응치고는 너무 점잖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것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우리의 어떤 대응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본이 어떻게 뒤통수를 쳤는지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뒤통수 부분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소미아 기한 만료일이었던 지난 22일 보면 오후 6시에 청와대에 발표를 했는데 일본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 이것도 또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정부 간에 오가고 있는 설전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사전에 그러니까 양국이 합의를 받고 그래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던 거냐 아니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황으로 보면 일본의 말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사전 협의가 없었으면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미리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에 향해서 언론 폴리를 해서 미리 보도를 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공식 발표를 한 7분 후에 일본 경제산업상 부장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발표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어떤 그 결정을 하니까 반갑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가 사실은 정답이겠죠. 근데 과정급 준비를 거쳐서 국정급 대화를 한다? 이건 사전 조율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전 합의를 받고 그래서 발표 시간도 6시 동시에 가져가기로 이건 외교적으로 이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지금 일본 그러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이중 플레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통수치기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이랑 뭐 한국은 시차도 없는 나라잖아요. 시차가 있는 나라 간에도 시차를 감안해서 철저하게 동시간대 같은 시각대 서로의 시각대 이제 발표하는데 일본에서 나온 건 김평론가의 지적은 그건 뭐 사실은 그 상식이죠. 네. 그러니까 신사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몇 시에 같이 발표한다. 그리고 또 근데 자기네 유리한 거는 먼저 발표하고 또 실제 같이 해야 될 건 또 뒤늦게 발표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왜 그럴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물론 뭐 비분 관계하고 격앙하는 것도 중요한데 뒤가 좀 뜨거워져.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냉철하게 왜냐하면 적을 알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원래 그 일본은 상대가 양보를 하면 같이 양보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뒤로 물러서면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아까 신사적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혹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그러면 요 근래 들어서 이런 일이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한일 간에 상당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일할 때도 그 오자와 이치로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 근데 일정이 결정이 안 됐어요. 한일 간에. 근데 일본 외무성에서 청와대 면담이 확정됐다고 흘리더라고. 그래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도 지금 뭔가 그 포퓰리즘이랄까 또 언론 플레이 전에는 정말로 입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언론 플레이부터 하고 그걸 기정사실에서 밀고 나가고 하는 이른바 어떤 이 국내 정치용 언플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왜 많아졌을까? 그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국이 막 쫓아오고 한국에 대한 너네 참 많이 컸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 한번 코를 눌러줘야지 하던 차에 요번에 말하자면 이걸 갖고 지금 안 갚음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나 결코 어떤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이 국제사회에서 쳐다보는 속된 말로 얘기해서 관중들이 있잖아요. 갤러리가. 별로 좋은 인상 주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이 자신감 상실이 자꾸 지금 자기 내부적으로 이 치닫는 우경화로 그런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터달고 싶은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토는 안 달겠고 다른 관점에서 윤두환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언론이 일본의 관점에서 보도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 동의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황상 이거는 사전 합의를 봤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내 언론이 확인을 해서 지금 논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일본에 대해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실 게임이 뭐냐? 우리 정부가 마치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궁지에 몰려갖고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좀 제발 좀 내놓지를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시 일본으로 역수출돼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재인용이 되면서 아베의 어떤 그 언론 플레이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봤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불편한 진실인데 항상 그래왔어요. 한국 언론이. 한국 야당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똑같이 했어요. 뭐 이럴 때면 한일 간에 갈등이 생기면 꼭 일본 언론 보도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공격했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제가 단적으로 들면 뭐 그 논란 찬반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간 거를 일본 언론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 야당하고 당시 비판 언론 똑같이 일본 언론을 끌어다가 비판을 하더라고. 물론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은 그건 역사적 공과에 논란에 이제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연히 한국 야당과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한국 대통령이 한국 영토한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고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일본 언론과 다른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좀 여기서 이제 약간은 좀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점이 있는 거죠. 자,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옳으냐 그러냐는 국내 언론이 충분히 자기의 관점에 입각해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독도의 관계, 그러니까 일본의 무시 전략이라고는 기조에 입각할 때 부응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국내 언론이 평가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것과 팩트, 다시 말해서 한일 정부가 사전 합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 것은 약간은 결이 다른 부분이다. 요즘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지소미아
어떤 이제 조건부 연장 발표 이후에 일본 반응에서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 네, 예, 그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요. 그 총리가 측근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었고, 또 산케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뭐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서서 상당히 그 맥락을 오해하는, 호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일본이 외무 성향 간부를 인용해서 사과한 적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경과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과를 받았다고 다시 반박을 했고, 이런 가운데 윤도한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이 이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이런 보도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일본적인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과 없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가 저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지난 주말 사이 오늘까지 이어진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 일본 내부의 반응이 꼭 그렇지만 건 아니냐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또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그 어쨌든 이 아베 총리까지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의 반응은 그건 좀 견식에 어긋나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비판 여론도 상당히 있어요. 뭐 그게 그 말하자면 이 주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그것이 정상적인 이 소통이 되는 사회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데, 지금 이제 여태까지 저도 이제 일본을 뭐 참 비판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처경에 몰려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편이 없어요. 자, 아주 가까이 북한도 우리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열리는데 오라 그런 그 내용을 얼마 전에 샅샅이 다 까발렸죠. 뭐 오징어잡이 선언 이 북송한 날 와달라고 초청하고, 그 뒤에도 또 몇 차례나 더 특사례도 보내달라. 그거는 거의 금기에 해당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일체 어떤 논평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잘했다, 말았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냉담한 거예요. 게다가 좀 이따 저희 얘기하겠지만 그 전날 밤에 B-52 전폭기 핵무기 탑재 가능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F-22 랩터라는 그 스텔스기, 그건 아무데도 안 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호송을 받아갖고 동해를 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갈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인이 어디에 있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둘째치고, 왜 국제적으로 이렇게 무슨 국제적으로 혼밥 먹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또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아베 내각이 상당히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 진단에 동의를 한다면 분석이 이어지는 것은 왜 아베는 그러면 몰렸을까, 압박을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2차 진단이 나오게 돼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하는데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당 소속인 국방위원장도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마당이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미국의 압박이 우리 정부에게만 가해졌는가, 일본 정부에도 가해졌는가가 제가 볼 때는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베 내각이 몰리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몰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급 대화에도 응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이 본의 아니게 응하게 됐다라고 본다면, 미국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추론일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중재가 아니라 동시 압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국이 결국은 한일 양쪽을 모두 눌렀다. 일단 이렇게 본다면 어떤 상황 진단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2주 전에는 미 국무부의 4인방이 서울에 집결했었고, 이어서 이제 국방부 장관부터 이제 왔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도쿄에 또 핵심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설리번 부장관이라든지요, 스티웰 아테 차관보가 간 걸 봐서는 한국 쪽의 입장, 한국 쪽의 어떤 방향을
뭐 탐색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일본에 대해서 중재가 아닌 좀 압박을 가했다라는 김평론가의 진단인 것 같아요. 그 경과가요. 추가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가 8월 23일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때의 대국민 설명을 저는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바가 있습니다. 왜 지소미아 파기가 아니라 종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했어요. 종료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라도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지소미아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부가 그때 8월에 대국민 설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일관성을 띠려면 사실 이번에 종료 결정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 호전되면 그때 다시 재개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종료 결정을 유예했다라고 해서 일종의 압박의 결과다. 압박에 받은 결과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우리한테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거기서 두 번째 나오는 논점이 그러면 이 일본과 한국의 조치가 등가 교환이냐 부등가 교환이냐. 요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부등가 교환이죠. 왜냐하면 오죽하면 그러니까 현찰 내주고 어음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 벌어진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 8월부터 계속 물밑 협상을 하고 미국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뭐 압력이 됐건 중재가 됐건 했던 흐름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미국이 하도 거칠게 저희한테 압박을 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 이거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한 그 대응이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솔직히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냥 후퇴할 수는 없으니 일본도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라. 그게 바로 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 실무자 회의부터 진행을 하자. 그거를 이제 매개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진전시키면 그 1+1+ 알파라고 하는 문의상한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 아주 원인이 됐던 그 말하자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진전시켜 가보자. 그런 조건 아래 자 지소미아 연기하고 WTO 제소 일단 우리가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큰 틀의 흐름은.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일본에도 압력을 당연히 가했죠. 그러나 일본에 가한 압력과 저희한테 가한 압력은 상당히 그 차이가 컸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위안부 협상 때는 미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저희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 인권의 문제이고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또 그런 그 전범 또 성노예 이런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엔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65년 한일협정 때는 이거는 이미 한국 정부도 배상했고 더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른 국제 체제 질서 전반에 대한 어떤 기틀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편들어줄 수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보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어떤 그 안보 라인에 이 미국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밀어붙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더 큰 압박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전말인 거예요. 하나만 말씀, 여기서 약간 이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위안부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의 전적으로 우리 편을 들었다라는 진단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보기를 어떻게 봤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표변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 과정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과거사의 걸림돌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 쪽에 위안부 합의를 하라고 끊임없이 종용하고 압박한 결과가 1228 위안부 합의이기 때문에 엄밀히 본다면 미국은 전적으로 우리 편을 든 게 아니라 미국은 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짓눌렀던 것이죠.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기조 하에서 그러면 어떤 그 합의 내용, 뭐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뭐 그럼 조금 더 주라 뭐 이런 얘기가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금 제가 다른 것 같으면 길게 반론은 안 하겠는데 지금 김평론가 얘기하신 그 위안부 협상 과정은 제가 2012년에 위안부 협상을 했던 특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이거는 그 팩트가 거꾸로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럼요. 그때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클린턴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노예를 공개적으로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저 국제부장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로 엄청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베로서도 당시로서는 자기도 그 우파 일본 내 우파의 반발을 억눌러 가면서 무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국내적 시각으로만 이걸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본론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러면 그 말하자면 국내에서도 당시에 우리가 자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가 어쨌든 청와대 일부 인사, 뭐 김현종 뭐 2차장 네. 뭐 등이에요. 뭐 이미 다 밝혀졌지만 해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그때 민주연구원에서도 양정철 씨가 하는 자 네. 한일 갈등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총수에 도움된다. 이런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실 밀어붙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벼랑끝 외교를 하려면 그냥 나 무조건 다리 위에 올라가서 나 말 안 들어주면 뛰어내릴 거야. 이것이 아니고 정지 작업을 잘 해놔야 돼요. 북한이 벼랑끝 외교를 할 때 꼭 중국과 러시아의 뒷 배경 보장을 담보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뭐 저 밀어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당시 그 벼랑끝 외교처럼 밀어붙였던 지소미아 그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매우 외교적으로 보면은 그 조금 성급하고 그 판단 미스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분에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김평론가의 그 위안부, 그러니까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에 작동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이동관 전 수석은 정반대 이제 진단을 내놓으셨는데 2015년 12월 달에는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다음 2016년 8월이죠. 사드 배치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김종배 평론가 얘기한 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의 어떤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 부분을 처리하는데 그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논거를 내세웠고요. 또 2016년 8월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드 배치라는 거를 결정을 하면서요. 이것도 결국 이제 미국의 압박에, 미국의 요구에 혹은 압박에 이제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결과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했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거하고 위안부 협상과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시고 바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태평양 그 동맹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한국이 거기에 그 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그 주저하면서 사실상 이제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는 막연한 어떤 그런 구상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위안부 협상을 하라고 왜 한국을 압박합니까 미국이? 당연히 그건 일본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공은 일본에 가 있었던 거고 그때는 하나만 제가 지소미아 말씀드릴게요. 폐기는 이번에는 연기는 그 공이 한국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수립이 돼서 추진하고 주변국들에 대해서 압박이든 협조를 요청했던 게 클린턴 정부 때입니까? 아니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초기 아시아 회귀 전략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는 클린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한참 전의 이야기고요.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고 아시아 회귀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조가 과거사. 자,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도 박근혜 정부였었고 바로 어떤 문제?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현재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적 밀착을 유도를 해야만이 미국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건데 이 밀착을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만 할게요. 오바마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죠. 왜 오바마의 피벗 투 아시아 전략과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다른가? 그거는 그 민주당 정권, 공화당 정권이라는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고 하는 것의 성격 차이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미국의 시각도 전략도 바뀌었다. 오바마는 그리고 인권을 또 훨씬 중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을 굉장히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굉장히 크게 압박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풀어라 한일 외교 갈등을. 이번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개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확장이 됐던 거는요.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미국이 중재를 한다 안 한다, 관여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로는 뭐였을까를 진단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유예 결정할 당일에 그 아까 지금 이제 이동관 전수 열핀 얘기했었지만은
그 20일 미 공군의 전략 폭격 개혁 일본의 전투기가 대한해협을 뭐 거쳐 일본 쪽 이제 근해 영공을 비행한 건 나타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소미아 종료 유예 종료하는 날 미일 동맹에 있어서는 뭔가 좀 확연하게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짧게 아주 간략하게 그거에 진단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소미아가 종료될 때를 대비한 어떤 군사적 액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던데요. 저는 이 해석은 그러니까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자, 22일 6시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전까지 이게 계속 어떤 진통이 이루어지면서 불가측성,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해석이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미 전날 어느 정도의 기류를 그러니까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한일 정부 간의 사전 협의가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고 네. 합의에 도달이 됐던 거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군사적 액션까지가 필요했겠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좀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은 필요한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before and after 이거 많이 쓰죠. 그죠? 네. before 과거에는 어땠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발사해서 그 B-52 폭격기가 동해상에 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한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가 같이 호위 비행을 했어요. 편대 비행을. 근데 이번엔 왜 한국만 빼고 했을까? 그것도 바로 저 지소미아 종료 그 저 전후한 그 촉박한 때에. 네. 그러니까 그것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